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누군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 대박이 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복하게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 박수를 쳐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 아이디어와 기술을 지켜주는 직업 변리사. 오늘은 그 변리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로 레시피를 찾아주시는 분은 해움 특허법인의 파트너이신 김주형 변리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너무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네. 뭐 그 전공자마다 변리사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전문 분야가 좀 따로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문과 출신 분들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시험 과목을 봐서 알겠지만 웬만하면 이과 분들이 조금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뭐 문과분들도 워낙 똑똑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자연과 공부를 하셔서 충분히 네. 많이 합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요즘 워낙 그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글로벌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네. 저희가 삼성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사다 보니 중국 거였네. 뭐 이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더 중요해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 특허하고 지적재산권을 정리하고 좀 지키고 싶다만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해외가 맞습니다. 워낙 글로벌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도 이제 특허를 좀 지키고 싶고 좀 챙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나요? 기본적으로 음. 특허법은 속지주의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땅지자를 써서 이 땅에 속한다 해서 속지주의인데 그 각 국가의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허를 받아놨으면은 우리나라에서만 쓸 수가 있고, 미국이나 뭐 중국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는 반드시 미국이나 중국에도 특허를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받았으면, 제가 이제 다 받았는데 중국에는 안 받았어. 그럼 중국에서 다 내 아이디어 따라해도 막을 방도가 없는 거죠. 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네. 그렇다면 이제 각 나라별로 특허법을 다 알아야 하나요, 변리사는? 사실 뭐 나라마다 특허법이 다르기는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동일하고 이제 격가지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각국의 변리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리사들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다른 나라, 각 나라별로 많이 하는 미국이나 뭐 중국, 일본, 유럽 이 정도 나라들의 법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는 게 좋고요. 또 가끔 나가는 나라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 좋고, 모르더라도 그쪽 변리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나라마다 제도도 또 상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각 나라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 변리사로서의 역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만큼 뭐 변리사라는 직업이 이 평생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걸 알고 변리사를 한 건 아닌데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변리사님들도 항상 뭐 미국 특허법 뭐 이런 책을 두껍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는 법도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뭐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 해외에 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겠죠. 또 어떨 때는 해외 기업이 또 국내에 들어올 때도 우리나라 변리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 능력, 변리사들의 영어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이 방송을 제가 알기로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그러시죠. 있는데, 혹시 진로로서 변리사를 고려 중이라고 하시면은 미리미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 이제 말은 안 했지만 머릿속에 특허나 발명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네. 내가 지금은 좀 힘들게 살지만 이것만 통과하면 난 진짜 인생 핀다라는 분들이 한국에서는 좀 힘들지만 나 중국에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유념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해외를 나가기 전에 네네. 한국에서 먼저 사업을 하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꼭 이제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에 출원을 하고 나셔서 1년이 되기 전에 해외로 반드시 나가셔야 됩니다. 보통 한국에 받아놓고 사업을 막 하시다가
좀 잘 되면은 그때서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1년 안에 되지는 않고 뭐 한 2년, 3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해외로 나가겠다 하면 좀 늦습니다. 무조건 1년 안에 해외 출원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저희 변리사한테 맡겨서 출원을 하신 다음에 변리사들이 1년 되기 전에 연락을 드려요. 해외 출원하시라고. 근데 보통 그때는 한참 사업이 너무 막 열중이 되셔가지고 답변을 안 주시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다음에 있어요. 하지 뭐 이런 생각도 예.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다음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변리사가 연락을 드리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근데 그 1년이라는 건 왜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우선권이라고 해서 한국 출원을 하면 한국에 출원한 출원일이 있잖아요. 그 1년 내에 외국으로 출원을 하면은 그 한국에 출원한 날에 출원한 걸로 봐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1년이 넘으면은 한국 출원과는 완전히 별개의 출원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네, 거구나.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뭐 유사한 게 개발이 됐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특허가 안 될 수가 있고요. 또 한국 출원하고 1년 6개월이 되면은 이제 공개가 되는데 그 공개가 되면은 그 자기네 한국 출원 때문에 내 중국이나 미국 출원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겠죠. 내 걸 내가 잡아먹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년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지금 발명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꿀팁인 것 같아요. 네, 또 뭐 사실 1년은 너무 짧아서 아직 해외 어디 나갈지도 정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해외로 나가면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정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특허 협력 조약에서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나라를 나가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이용하면은 1년 이내에 그 하나의 출원을 해놓고 나중에 한 2년 반 정도 지나서 이제 나라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비용 나중에 가서 사업이 좀 잘 안 됐다 그럴 때는 이제 출원을 안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 가서 어느 나라에 이제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정해지면은 그 나라를 정해서 이제 그 나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만약에 해외에서도 네. 특허 출원을 했는데 네. 한국에는 안 했어요. 네. 그랬으면 그거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출원을 내가 했어. 이거 나쁜 사람인 건가요? 나쁜 사람이죠. 네. 말씀하시면서도 약간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그 1년 출원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 딱 듣자마자 나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변리사라는 직업을 이제 뭐 검색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네. 전문직 고소득 1위예요. 이게 지금 제가 네이버에만 해본 게 아닙니다. 다음, 네이트 다 가봤어요. 구글에서도 치면 전문직 고소득 1위예요. 변리사. 근데 이제 평균 소득이 더 아주 그냥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5억 6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아이들의 진로라든지 이런 생각하면 뭐 수익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리사님도 이렇게 보시나요? 궁금해서. 제가 매년 이 국세청에서 이 전문직 소득 순위를 발표할 때마다 주변 지인들한테 동일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5억 6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네. 사실은 이 국세청에 신고된 세금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네네.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4천 명의 변리사가 있다고 해요. 네. 4천 명의 변리사들의 개인 수익의 평균이 아니고 그 신고된 700여 개의 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체 소득을 5천으로 나눈 게 아니라 700으로 나눴다. 예, 그래서 변리사 한 명이 아니고 그렇죠. 뭐 2명이서 하고 있으면 2명. 거기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고학력의 직원들을 뽑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의 월급까지 포함된 금액이 한 5억 6천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근데 이제 그럼 고소득은 아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고소득 직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 인정하는데요. 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변호사나 의사를 제치고 1위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는 한 대기업 연봉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기업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네네네. 얼추 듣기로는 그 정도다. 유사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저작권, 특허, 발명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인지 좀 궁금해요. 특허를 어디까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 기준도 조금 저희가 방송을 들으면서 좀 청취자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갑자기 여쭙니다.
네, 아까 그 애플하고 삼성 얘기할 때 곡선, 곡면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디자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렇게 뭐 상표나 디자인을 같이 특허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틀린 표현은 아닌데 좀 엄격하게 보면은 틀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리사가 다루는 법을 크게 지식재산권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이렇게 4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식품 특허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용한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라면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아, 라면 바로 대답이 0.1초 만에 아, 나왔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그럼 라면도 특허 출원이 가능할까요? 어려서부터 먹어가지고 이걸 특허 출연하는 건 좀 뭐 안에 조미료가 뭐 완전 다르지 않고서는 다를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예. 조미료가 약간 어느 정도 다르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달라야겠죠. 아 맞습니다. 사실 이 특허라는 게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라면의 조리 방법이 기존에 없던 완전 새로운 방법이어서 맛이 너무 좋다거나 아니면 지금 한 5분 정도 끓여야 되는데 1분 만에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완전 획기적인 방법이 개발된다면은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라면 하면 누구나 생각나는 신라면. 얘기해도 되나요? 제품명? 그럼요. 저는 신땡땡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뭐 신라면, 진라면 아니면 팔도 비빔면, 오뚜기, 농심 이런 브랜드 네임 있잖아요. 이렇게 상품의 출처를 보호하는 것이 상표입니다. 아, 나를 알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품의 출처. 예를 들어서 이 입고 계신 옷에 이렇게 반달 모양의 뾰족한 모양이 있다면은 누구나 나이키에서 만든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품의 출처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상표가 되겠고요. 그 정의가 다르네요. 나는 알리기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알리기 위함이도 되죠. 광고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러는데 그걸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제품을 보호하고.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디자인이 있는데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단어만 보고도 대충 예상이 되시는 것처럼 그렇죠. 이 물품의 미적인 형상을 이제 보호하는 것입니다. 뭐 주로 이제 의류나 액세서리 분야에서 디자인 출원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라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라면 포장지의 디자인 아니면은 컵라면 자체의 디자인 이런 것들을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제가 그 식품 강의하면서 봤을 때 재밌었던 게 라면 면발에 대한 디자인권도 있더라고요. 사각형인가? 사각형인데 칼라가 있는 라면이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는데. 아 그런가요? 뭐 크로렐라 면이라 그래가지고 녹색 면이. 단순히 녹색은 아니고요.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미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색상이 약간 아름다운 면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끓이고 나는데 푸르죽죽하면 그건 안 되겠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실용신안인데요. 네네. 실용신안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용신안은 특허랑 비슷해서 소발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 네. 근데 특허랑 유사한 면이지만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한정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면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이 컵라면 용기 아니면은 컵라면용 젓가락 뭐 이런 식으로 물품의 뭐 구조나 형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실용신안 전에 앞서서 디자인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라면 용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실 유사한 면이 있긴 한데요. 어차피 둘 다 물품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한데 이 컵라면 용기의 미적인 형상 이것을 보호하는 것은 디자인 이게 되겠고요. 컵라면 용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구조나 형상이라면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미적인 것, 실용신안은 기능적인 것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미적이라는 단어가 미가 아름다울 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디자인을 했어. 네. 근데 너무 색달라. 네. 근데 예쁘진 않아. 이 예쁘다는 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발명한 것도. 사람이 이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네. 하시는 거예요. 디자인의 미적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색다르게 만드는데 안 이쁠 수 막 되게 투박한 건데 갑자기 제가 또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특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점점 높아져서 이제 변리사에 대한 직업, 뭐 아까 앞서 얘기했다는 높은 고연봉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전문직으로서의 그래서
이제 변리사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질 것 같은데 그 장래성은 또 현직에 계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최근에 삼성하고 애플하고 특허 전쟁이 전 네네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예. 그 이후에도 뭐 코오롱에서 뭐 1조 원대의 손해배상 미국 소송을 져서 1조 원대 손해배상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매우 높아졌다고 체감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다른 기업에서 연구 개발한 성과를 쉽게 따라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뭐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이나 액세서리가 떴다 하면은 거의 동시에 중국에서 카피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애국자셔야겠어요, 변리사분들은. 네. 애국자야겠다. 물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대기업이나 기업뿐만 아니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자주 찾아오세요. 자신의 발명을 좀 보호받기 위해서 워낙에 카피가 횡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래성에 대해서는 아마 기술의 발전이 계속되는 한 변리사가 굶어 죽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다소 주관적이고 네네. 희망적인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변리사가 1년에 한 200명 정도 배출이 되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전문직이라는 특성상 정년이 없기 때문에 변리사의 수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변리사가 좀 포화된 게 아니냐, 너무 수가 많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주변의 동료 변리사들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변리사들이 매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변리사가 좀 더 많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 또 변리사 수가 많아지는 만큼 예. 그 변리사의 직역을 좀 더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밝지만 그래도 이제 좀 전문직이다 보니까 사람은 늘어나지만 네. 하지만 더 늘어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좀 더 늘어나서 야근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변리사가 예전에는 이제 뭐 그 변리사님 같은 경우도 대학교 때 변리사의 네.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고등학생들도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리사를 준비하는 그리고 변리사의 꿈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 중에서 에게 그러니까 변리사의 꿈을 갖고 있는 자녀를 가진 학부모님들에게 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군대를 다녀온 직후에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가져야 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변리사가 뭐 이공계의 전문성도 가질 수 있고 연봉도 뭐 6억이나 되고 그렇죠. 또 뭐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도 인정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 선택을 했었어요. 물론 실제로 이제 변리사가 되어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다른 알고 있던 거랑 다른 부분도 있고 또 동일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한 8년 정도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특허를 받기가 정말 어려운 발명을 이 발명자랑 함께 머리를 싸매고 같이 연구하고 뭐 노력하고 한 끝에 결국 특허 등록 받았을 때 그런 그때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뭐 좋은 장점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연차가 쌓여감에 따라서 익숙해지고 좀 소원해지기 마련인데 아직도 이렇게 등록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특허가 특허 등록증 딱 나오면은 짜릿한 감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뭐 소송 같은 경우도 가끔은 저희가 변리사들이 진행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소송을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승소했을 때 그때 스스로 느끼는 이제 성취감도 매우 크고 또 이 발명자분이 제 손을 꼭 부여잡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 말해주셨을 때 변리사하게 좀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청소년과 학부모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변리사를 이제 진로로서 준비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은 변리사가 비록 6억까지 벌지는 못하지만 이 성취감과 사명감 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서 진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 2회에 걸쳐 준비한 변리사에 대한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타인의 권리와 지식을 보호해주는 직업 변리사.
그만큼 힘들지만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쁜 점으로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 꼭 잊지 마시고 변리사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이 방송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